아트부산 컨버세이션스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재 미술계의 주요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합니다. 올해는 디스커버 AI 아트와 아티스트 대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총 6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오늘 AI 아트 인사이트, 인공지능의 현재와 예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컨버세이션스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지 아트앤테크 캐스터님 소개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지입니다. 네, 제가 바로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가 인공지능의 현재와 예술의 미래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의해서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PPT를 만지면서 바꿨다가 내용을 다시 구성했다가 하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AI가 도와줬다면 조금 더 빨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제가 왜 AI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미학 전공자거든요. 예술을 너무 사랑하고 미술뿐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무용도 너무 사랑하는 예술 애호가이자 그 예술 이야기를 전하는 일들을 하다가 왜 제가 알파고 사태 이후로 카이스트에 진학을 해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야? 예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상이한 전공을 하게 된 계기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 아트가 2021년 3월부터 참 화제가 됐죠. 지금은 좀 그래도 거품이 많이 꺼진 타이밍이긴 하지만 이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I가 또 핫 이슈가 됐습니다. 국내외 외신이 매일매일 인공지능 뉴스를 쏟아내고요. 혹시 요 입구에서 여러분 AR에서 AI 관련 체험도 해보셨나요? 네, 제가 그 체험해본 이야기도 할 건데요. 저는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상하는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강연하고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AI 아트. AI 아트는 예술의 새로운 장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 산업에 있어서 AI 아트를 컬렉팅하는 컬렉터층이 부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구매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죠. 실은 이 체험은 너무 재미나지만 생성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게 과연 컬렉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2016년 얘기부터 해볼까요? 알파고 사태는 저한테도 굉장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네,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지? 라는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냥 눈을 뜨면 국내외 보도 자료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치고 무슨 뉴스가 났을까 봤는데, 자,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나요? 이분은 최근에 구글에서 딥마인드와 함께 합쳤어요. 딥마인드는 원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당시 딥마인드의 대표이자 알파고 핵심 개발자인데요. 데미스 하사비스와 이세돌이 같이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웃고 있지만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그 전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스타트업의 팀장으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안학교의 예술 교사로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이 기술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바꿀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알파고 사태가 당시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일자리가 바뀔 것인가? 2016년부터 제가 AI 대중 강연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뒤에 보면 인간의 감성과 소통 능력을 활용한 업무는 계속될 것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뭐 자동화될 것이다. 언제? 2020년에. 지났어요. 그렇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그렇게 됐느냐?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한국고용정보원 등등에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직업 상단이 예술가가 쭉 있었거든요. 무용가, 뭐 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위험해요.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때와의 차이고요. 일단 인공지능은 예술 영역뿐 아니라 산업과 시장과 경제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하는 파괴적 혁신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변화를 일으켜서 많은 이 세상에 또 다른 탈바꿈을 일으키게 되는 그 기술인데, 당시에 저는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AI가 뭔지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이 기술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이게 어떻게 미래 사회를 바꿀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친구가 AI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막 일기를 써보고 상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공지능 로봇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헬스케어 시스템. 당시에는 일상적이진 않았어요. 2017년에는 상상만 했던 일이다.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고요.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는 이 뒤에 얘기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의 이름이 구름이래요. 구름 사이를 지나서 오니까. 전 오늘 구름 사이를 지나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왔는데, 근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끼리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재미난 상상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2021년 이때까지도 계속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또 교사분들을 위한 강연뿐 아니라 예술가들, 예술 전공자들을 위한 강연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지식을 전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 관찰했던 것들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만의 관점과 질문을 형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당시의 강연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경희대에서 공연예술미학, 공연은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AI로 대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혹시 몸의 예술인 무용도 AI로 대체가 될까? 왜냐하면 팬데믹이 왔으니까요. 현실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가 없었고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예술 관련 종사자들,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테크니컬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무용 예술은 감정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 보여지는 것이 그 자체가 예술이다. 경쟁 심리를 버려야겠다. AI와의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 무용 전공자였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감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기술로 인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를 과연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 있을까? 자, 재미난 미학적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막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2016년, 17년 즈음에 화두가 됐었잖아요. 최근에 뉴스 보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과연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렇지 않은 건 어떤 걸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술은 기술로 대체할 수가 없고 전달하는 방법은 기술로 가능하지만 몸으로 하는 예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다. 내가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미학적 실험 얘기를 했는데요. 클래식을 작곡하는 AI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는데 AI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은 분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작곡했다고 하니까 괴기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생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아트 부산에 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고 있잖아요. 감동을 했어요. 당연히 인간 작가이겠거니. 감동을 받았는데 그 뒤에 AI가 그린 거다라고 하면 내 미학적 경험의 변화가 생길까요? 혹은 초반부터 이건 AI가 그린 거예요라고 하면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사람들의 어떤 저항 심리도 함께 작용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AI 아트는 어떤 미학적 쟁점을 지니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AI,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서 창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옥션이나 아트페어 같은 데서 판매와 거래가 될 수 있을까?
아트 인더스트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AI는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쭉 AI 아트의 역사를 한번 훑어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정보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창작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도. 근데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이 혼자 했다기보다는 개발자도 있고요, 인간 아티스트가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러한 진영이 있는 반면 AI를 도구로 활용했어요 라고 하는 작가들의 인터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가의 역할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일자리의 미래와 직결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AI 창작물은 생성물에 그칠 것인가, 산출물에 그칠 것인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부스에서 요거 뽑았거든요. 몇 초밖에 안 걸렸어요. 디스커버 AI 아트 그 부스에 갔더니 좋아하는 화풍을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모네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어떤 걸 표현하고 싶냐고 해서 일상을 선택을 했고, 그 일상의 풍경 중에서 서재를 선택을 했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 손에 잡히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 굉장히 즐겁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내가 이런 갤러리나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굉장히 저명한 미술가 선생님들께서 AI를 활용해서 그분의 작품 세계를 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출품했다면 그거는 새로운 미적 경험을 만들 뿐더러 컬렉팅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한번 체험해 보세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 AI와 인간 예술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실험인 것 같아요. 좋은 사례들을 이따 들려드릴 거고요. 생성형 AI는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게 했어요. NFT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물론 약간의 기술적 장벽이 있지만 생성형 AI가 더 쉽게끔 사용자 경험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더 파급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예술 작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소장 및 투자 가치가 있는 생성형 AI 작품을 컬렉팅하려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갤러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큐레이터와 비평가. 기존 예술계의 전문성을 지닌 주체들의 역할은 변화하는 기술이 있는 환경에서도 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품이 예술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클릭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죠. 실은 키워드를 넣어서 생성형 AI, 미드저니 등으로 내 작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건 예술이고 어떤 건 예술이 아닐까? 저는 미학 전공자거든요, 베이스가. 그럼 예술사를 보면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다 예술이 될 수 있고 아름다움의 개념도 계속 변화해 왔어요. 회화만이 예술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시기가 있는 반면 파인아트의 범주에 안았던 것들도 테크네와 같은 모든 테크닉들, 기술들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기술도 예술의 범주 안에 들었다라고 했던 시기도 있어요. 실은 논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질문과 견해를 형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AI는 예술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치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는 옥션하우스 등등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만으로 최근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적 가치를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 독자성을 가진 하나의 AI 아트라는 장르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곰브리체 서양 미술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고요. 정답을 내릴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아트는 새로운 컬렉터층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며칠 전에 제가 가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에는 챗GPT라는 대화형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오픈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한 묶음으로 보고 있어요. MS가 뒤에 있고요. 이 GPT라고 하는 것의 상표권도 최근에 오픈 AI가 지금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거든요. 아무나 이제 서비스에 GPT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는 기술적 용어예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생성적 사전 학습 변화한 게 실은 트랜스포머인데요. 구글에서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픈 AI에서 개발했는데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 얘기는 간략하게 할게요. 우리의 질문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데 지금 현황이 어떻고 이게 나랑은 어떤 관련이 있고 특별히 이 예술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 이야기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자, 챗GPT야. 여러분 써보시나요? 저 맨날 써보거든요. 써보는데 무료 버전으로 아직 쓰고 있어요. 오늘 아트페어 컨버세이션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하면 좋을까 했더니 막 뭐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몇 초 만에. 인공지능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예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이미지 인식 및 생성 기술을 이용한 AI 아트 작품들 소개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AI 예술 작품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예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예술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논쟁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질문이 일반적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챗 GPT는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한국어 데이터는 우리 한국어는 0.016% 정도밖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어 특화된 질문보다는 영어로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아트의 존재론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I의 기술과 역사, 시장과 양상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냐면 AI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드시나요? 최근에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요 채팅창이 떠오르실 것이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막 인간이 점령당하고 특이점이 온 그러한 킬러 로봇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AI 기술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 가잖아요. 두루두루 살펴보자는 거죠. 그 큰 그림을 봤을 때 그 안에서의 한 요소인 AI 아트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AI라는 단어는 1956년 지능을 가진 기계라는 주제로 진행한 학술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1940년대에 인공 뉴런이라는 그런 개념이 인공신경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이때는 이 1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다트머스 대학에서 2달간 인공지능 워크숍을 열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추상과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지금은 인간만이 푸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런 초기의 AI를 한번 우리가 발견해보자라고 해서 모였고요. 이때 공식적인 용어가 등장했어요. 1958년에 인공신경망 초기 모델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했는데 사람의 두뇌 구조를 본뜬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시키지 않고 나서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면 뇌에서 가지치기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특정 경험에는 익숙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재능들이 더 많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는 그건 일종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 신호를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인간 두뇌가 뉴런이 연결된 상태로 전기 신호를 내보내며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AI를 만들려는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엔 이미 있어요, 그렇죠? 완성형이 우리 머릿속에 있긴 한데 이때는 기계로,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 연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이전에는 if then 이라고 해서 입력하면 그거 입력한 인코더에 따른 디코더, 그 출력값이 나오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약간의 변형된 규칙, 변칙에 대해서도 답을 찾고 추론을 하고, 이게 머신러닝의 개념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 또 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에 딥러닝이 등장하게 돼요. 오른쪽에 원 모양 보이시죠? 이 개념, 이 그림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과학기술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고 복잡하고 졸음이 오실 수가 있는데, 내 뇌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반응할 때 졸음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끝까지 이기고 나면 나중에는 조금 더 비슷한 내용을 들었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들어가는데, 컴퓨터에 데이터와 정답을 입력하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는 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딥은 더 딥러닝인 거잖아요. 딥러닝은 보다 많은 데이터 학습과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새 이름인데, 여기 등장하는 분이 최근에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이신데요. 이분이 딥러닝의 아버지인데요. 최근에 구글에서 2013년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른 팀들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면서 이미지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omparison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때 이 교수를 주축으로 3명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구글에 인수가 됐거든요. DNN 리서치라는 곳이 인수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알파고 그 뉴스에서 봤던 그 더미스 하사비스의 그 딥마인드도 구글에 인수가 됐고 그런 상태인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가 구글에서 있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왜냐? AI는 생각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구글과 분리되어서 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물론 70대가 넘으셨고 석학이시고 뭐 은퇴하실 타이밍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은 이 딥러닝의 아버지가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쭉 이렇게 AI의 역사가 있고, AI 연구자들이 1940년대부터 쭉 연구했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화제를 일으키는 챗 GPT와 같은 용이한 서비스가 나오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NFT 때도 똑같은데, 사람들은 처음에 기술이 나오고 화제가 되면 막 거품이 일어요. 관련 기업도 생기고 투자도 생기고 버블도 생기는데,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생각보다 별론데, 생각보다 시장에 파급력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단계를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윈터가 오거든요. 윈터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삶에 적응 가능한 쉬운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에 파고들면서 기술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래프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이프가 있었구나. 넘실넘실 파도처럼 되다가 이 AI 챗 GPT 화제가 된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연구자들의 오픈소스라고 해서 그 연구 결과를 코넬 대학교에서 만든 논문 아카이브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곳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간 그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최근에 그 오픈 AI 서비스도 그 기술 기반 위에서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있더라고요. 알파고란 영화.
그 전에 2015년 이제 AI 아트의 사례를 쭉 볼 거예요. 실은 예술계에서는 챗 GPT 이전에도 AI 아트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논문은 한국에서는 2016년, 17년 무렵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술을 방점에 두고 중심에 두고 나온 연구 논문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딥드림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쇠라의 작품을 구글의 이 딥드림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기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저는 개인적 취향으로는 이런 형태를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이 무의식을 건드리는 것 같고 초현실주의적이긴 한데 인셉션이즘이라는 그런 용어를 붙이긴 했는데 인간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듯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가 됐어요. 누가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자선 경매에서 2016년 2월에 딥드림의 작품 29점이 옥션에서 완판했고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때는 요 마지막 줄 영어를 보시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어떤 이미지의 패턴들 있죠. 이걸 가지고 규칙을 학습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상상했다,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실은 독창성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전시도 했어요. 전시와 실물 전시와 옥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형태였습니다. Deep Dream, The Art of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 깊은 꿈 속에서 이제 무언가를 상상해내서 작품을 만들어낸 듯한 그러한 작품들이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이미지 생성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어요. AI가 막 혼자 막 이렇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창작을 해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개발자도 있고요.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AI를 창작의 주체로 두고 언론 보도를 했죠. 구글이 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2달 뒤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The Next Rembrandt인데요. 요 작품 이야기를 당시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AI가 렘브란트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요. 사실주의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3D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요. 소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다른 화풍으로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옥션에서 처음으로 AI 생성 초상화를 판매한 것은 2018년 10월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이고요. 오른쪽 작품, 만약에 이거를 AI가 창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컬렉팅 하고 싶으세요? 이거 뭐지? 그리다 만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현대 미술을 보면 바나나가 붙어있는 작품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선 하나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어떤 현대 예술인가? 많은 질문을 갖지만 이제 이 맥락을 보자는 거죠. 당시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에 한국 돈 약 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AI에 14에서 20세기 초상화 15,000여 개를 학습을 시켜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학습을 했고요. 딥러닝의 일종이고요. 기술 이야기는 스킵하겠습니다. 오비우스라고 하는 프랑스 예술공학 단체라고 하는 그 청년들 3명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겐 또는 간 알고리즘 개발자 이안 구펠로 등 새로운 기술을 개척해온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 우측 하단에는 항상 작가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알고리즘을 기입을 해놨어요. 이게 참 재밌죠. 미적 주체가 누구인 것인가. 아직까지는 AI를 위로 두고 화제를 일으키면서 실은 판매까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드몽드 벨 아미가 원래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의 가게들 속에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고 이들이에요. 이들. 이 어비어스의 대표이자 팀원들은 요즘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트위터에 이런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홍콩에 왔는데 이 AI 작품을 컬렉팅한 컬렉터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비어스는 재작년부터 NFT 관련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AI로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이거를 NFT로 결합을 하고, 최근에 이 작품은 실은 영상 작품인데요. 발레리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턴을 하는데 그때 얼굴이 흑인이었다가 동양인이었다가 서양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바뀌어요. AI로 생성을 해냈고 이걸 NFT로 구매를 하거든요. 구매를 하게 되면 파리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협업을 했는데 그곳에 또 입장을 할 수 있고 NFT가 티켓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2019년이 이르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결합된 형태가 등장을 했어요. 에이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티스트가 옆에 앉아 있고 당신의 작품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그런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될 수도 있을까?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AI가 스스로 지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혼자 나오기보다는 이걸 개발한 개발자, 기업 대표와 함께 나와서 예술가와 같이 대담을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런 상상을 촉발시킨 게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2019년 영국의 프로그래머, 로봇 공학자, 미술 전문가,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개발을 했고요. 알고리즘은 옥스퍼드대에서 개발했습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초상화가 오른쪽에 있는 작품입니다. 영국 낭만파 시인 바이런 아시죠? 바이런의 딸인데 그녀가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예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여성인데 그녀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에이다는 기계는 앞으로 작곡을 할 거긴 하지만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할 거다라고 했어요. 19세기니까요. 어떤 해석 관계나 진실을 예측할 능력은 없다. 최근엔 예측 정말 잘하죠. 예측 추천 정말 잘합니다. 새로운 작품도 생성해낼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의 작업실입니다. 작가의 작업실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페인팅 작업도 해요. 라이브 드로잉을 하기도 했고요. 2021년 12월에는 스페인에서 개발된 AI 보토의 작품 4점이 NFT로 발행돼 11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냥 AI로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를 소유권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구나 생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사느냐를 봤는데 컬렉터 커뮤니티 탈중앙화 조직이라고 하는 다오를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토는 매주 커뮤니티 대상으로 컬렉터 커뮤니티 대상으로 50개 미술품을 공개하고요. 커뮤니티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큐레이터로 큐레이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투표 결과를 미술품 제작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키고요. 선호도 투표로 선정한 한 개의 미술품을 슈퍼레어라고 하는 NFT 하이엔드 큐레이션 플랫폼에 올리고 수익금은 또 분배를 하는 토큰도 있어요. 이런 형태도 펼쳐지고 있다. 2022년 8월에 이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미술전 디지털 아트 부문 수상작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인데요. 이 사람은 게임 디자이너이고요. 보드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도 보도가 AI가 만들었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게 더 화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막상 해보면 쭉쭉쭉쭉 프롬프트 키워드를 넣는다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티스트의 성에 차려면, 미적 기준에 차려면 더 많은 시도가 필요하고요. 제이슨 앨런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실험을 했다. 그 최종 결과물을 내가 선택을 한 거고 내 창의성이 반영이 된 거고 중요한 건 밝혔다. 초반에 출품할 때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생각이 들고요. 이 미드저니가 이게 2022년 8월이에요. 챗 GPT 이전에 예술계 쪽에서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당시 저는 NFT 작가님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드저니를 디스코드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키워드를 넣으면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2022년 8월 9월쯤에 아트앤테크, 민지, 드리미 이 키워드를 넣어서 이미지 4장을 딱 뽑아내고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예술성을 가미한 미드저니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왼쪽이 수영용 고글을 쓴 아이의 클로즈업인 생성형 미드저니 5.0인데 오른쪽이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조금 더 회화의 느낌을 가미해서 이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달리2가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구현한 이미지들은 또한 이러합니다. 요거가 이제 영상인데 지금 나오지 않는데 아웃페인팅 기술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게 진주귀걸이 한 소녀는 상반신까지만인데 나머지 부분을 달리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구나라는 거고요. 미드저니, 달리2, 또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생성형 AI가 작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 무렵에 이 챗 GPT가 등장을 했는데 오픈 AI가 이걸 공개하고 나서 서비스 사용자 100만이 되기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한 파급력이에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100만 명 사용자를 얻기까지 3.5년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쉽고 용이하고 놀라웠던 그런 사용자 경험을 줬는데요. 최근에는 GPT-4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무료 버전에서는 키워드를 넣으면은 답변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GPT-4에서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찍으면 요리도 추천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랭 브록만이라는 오픈 AI 공동 설립자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려놨는데 난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라고 손글씨를 찍으면 코드까지 짜가지고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정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Be My Eyes라고 하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들에게 유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찍으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그러한 형태까지. 자, 우리는 이제 달리2, 미드저니 정도를 예술계에서 보고 있지만 보시면 코드, 이미지, 스피치, 음성, 3D, 리서치, 비디오, 텍스트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형 AI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내 사진을 찍어서 이 캐릭터 자체를 인공지능 캐릭터로 만들어서 NFT로 소유를 할 수도 있고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정도인데 현대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데미안 허스트가 The Beautiful Painting이라는 걸 선보였는데요.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멋있죠? 이 The Beautiful Painting 같은 경우는 최근이에요. 3월부터 4월에 그 전에 스핀 페인팅이라고 있어요. 물감을 쏘는 거죠. 회전하는 판에 데미안 허스트가 물감을 이렇게 쏘면서 우연의 효과를 통해서 정말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 우연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림을 완성된 거를 AI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매자가 원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면 AI는 조합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작품을 완성을 하는데 항상 데미안 허스트는 실물을 가질래요? 디지털을 가질래요? 질문을 던지는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작품 중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선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5,508점 중에 399점은 NFT로 판매가 됐고요. 나머지는 실물로 판매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실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필립 콜버트 작품도 보셨죠? 작년이에요. 랍스타봇이라고 이 로봇 영상을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막 흩뿌리면서 물감을 난사해요. 그래서 필립 콜버트와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AI 관련된 기술을 현대 미술가들도 재미나게 실험을 하면서 이런 작품들이 생성되고 있다. 아무래도 화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 이야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마에서도 레픽 아나돌의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작품을 감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의 날씨, 관람객의 숫자, 그런 모든 실시간 데이터들을 AI가 반응해서 일렁임으로 더 보여준다던가 형상으로 더 그 변화를 창출해낸다든가 라는 그런 변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AI 아티스트 1세계 튀르키예 작가이고요. AI가 200여 년간 축적된 미술관의 현대미술 데이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거대하게 또 설치가 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입니다. 최근에는 카네기 멜론에서 AI 프리다라고 하는 로봇, 프리다 칼로 아시죠? 그 이름을 딴 것인데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이 등장을 해서 막 회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요 한국인 교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프리다는 로보틱 페인팅 시스템이지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때 프리다는 예술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예요라고 이들은 바라봤어요. 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도 있다 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네덜란드 뮤지엄에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작품을 오마주한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미드저니로 생성한 작품들이 이 뮤지엄에 걸리면서 당시에 그 작가 인터뷰를 살펴보면 어떤 작가가 프랑켄슈타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인간 예술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닐까? 혹은 예술의 숭고함을 어디 감히 AI가 침범하나 이런 어떤 방어 계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예술의 미래는 아날로그에 있다. 이것도 그분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런 분의 신념이 약간의 분노로 촉발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작품을 뮤지엄에 건 그 디렉터 분이 실은 AI를 아트냐 아니냐로 바라보는 건 에이지 띵이라 그랬어요. 나이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 컬렉터들은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 그런데 기존의 순수 회화 작품만이 예술이다라고 보고 컬렉팅하고 사랑해왔던 이들은 거부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재미난 미학적 연구를 일으키시는 주제라고 저는 보이고요. 가고시안이 생성형 AI 달리를 활용해서 베넷 밀러 개인전을 최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가고시안은 블루칩 작가를 다수 보유한 세계 최정상 갤러리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갔는지 이 큐레이션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베넷 밀러는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필름 메이커 베넷 밀러가 AI 생성 사진을 가고시안에서 만들었다, 전시를 했다. 그런데 이런 형태예요. 사진의 형식을 계속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학사를 보면 사진이 등장했을 때 보들레르를 비롯해서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없다. 혹은 또 누군가는 회화는 종말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진이 등장하고 인상파가 막 나오고 새로운 예술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예술 형태가 그냥 종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사진은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고시안에서도 이런 전시를 했고요. 희끄무레합니다. 뭔가 오묘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조스 에이버리라고 하는 미국의 사진 작가가 인스타그램에 2022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8월에 미드저니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도 인스타그램 포스팅했지만 AI로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팔로워는 몇만 명이 이르렀고 재미난 건 스토리를 적었어요. 스토리를 적으면서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감동적인 인생사를 담았는데 나중에 밝힌 거죠. 내 계정은 AI로 만든 거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또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크제는 전기공이라고 하는 작품을 사진대회에 출품을 했어. 이 작품이거든요. 약간의 스릴러 느낌이 나는 이 작품인데, 그런데 왜 했냐면 약간 도발적이에요. 이 사진대회가 AI, 생성형 AI 작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심사 기준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실은
AI 전문가라고 본인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AI를 활용한 거는 기존의 사진과는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좋아하지만 하나는 빛으로 글을 쓰는 것이고 AI를 활용하는 거는 프롬프트로 글을 쓰는 것이죠. AI는 독자적 생명을 갖게 되었지만 다른 용어를 써야 하고 저는 그것을 프롬프토그래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장르를 칭할 수 있는 연구, 용어, 미학적인 어떤 논쟁을 통한 그러한 담론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관련 논쟁점들을 살펴볼 건데요. 저의 관점은 논쟁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현대 미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5월에 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저널리스트인데요. 여자이고요. 맨메이드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냐면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많은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백인, 남자를 우월하게 보는 이야기들. 흑인은 범죄자로 보는 그런 데이터들. 데이터 라벨링을 할 때 그런 편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탐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 있고요. 또 페이크 뉴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막 트럼프가 끌려가고 있는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생성형 AI로 만들어냈는데 이제 우리는 뉴스를 볼 때 언론사에서 각자 보수니 진보니 좀 다른 정치 색깔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내 시각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뿐 아니라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런 페이크 뉴스를 생성하는 AI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쭉 들어보시면 다 빅테크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미국의 AI 기업들이 이 시장을, AI 시장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리나칸 위원장이 최근에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혁명적 기술의 시작은 주요 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개인 권력을 집중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생각해 보면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소셜미디어에 내가 올린 것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허락을 받지는 실은 이용 약관에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우리가 많은 걸 이렇게 주고 있는데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인지도 웹3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더 확산이 됐지 그전에는 그냥 편하니까 썼잖아요. 근데 이거 알면서도 실은 하게 되잖아요. 편하니까.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리나칸 위원장은 담합, 독점, 가격 차별, 불공정한 경쟁 등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생성한다던가 혹은 이 빅테크가 시장을 너무 독점적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빅테크가 주도를 하고 있는가. 빙 써보셨나요? 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창을 열고 빙을 쓰기 시작했어요. 구글을 저는 썼거든요. 빙이 뭐냐면 챗 GPT 같은 거예요. 근데 빙 안에 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채팅창으로 선플라워 우주에 있는 우주를 걷고 있는 듯한 우주인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 4장을 생성을 해줘요. 금방 몇 초 만에. 그리고 우리 집 인테리어 바꿀 건데 어떤 이런 풍으로 좀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구도를 만들면 좋을까? 이것도 다 알려주는데요. 저도 해봤어요. 꽃이 있는 우주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어떤 예술가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니? 라고 쳤더니 바로 이미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편했냐면 미즈더니를 쓰려면은 제가 디스코드에 가입을 해야 되고 디스코드 친숙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 안 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막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이 사용자 경험을 하기에는 그냥 빠르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 그리는 듯한 아이콘 있어요. 바로 클릭해서 쓰실 수가 있고 이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제가 이 PPT 만드느라 거의 뭐 한 주 내내 계속 새벽을 밝히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은 상용화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인공지능의 현재와 예술의 미래로 강의를 할 건데 PPT 만들어줘 라고 하면 주룩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거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PPT가 아니라 PDF로 보여드린 이유가 글꼴 때문인데 저는 글꼴도 좀 민감하거든요. 프리텐다드라는 글꼴을 썼는데 처음에 맑은 고딕 했다가 프리텐다드가 조금 더 예쁘겠다라고 싶어서 바꿨는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눌러서 바꾸자니 이 노동이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AI가 해주면 편하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툴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바드라는 챗봇을 내놓고 있고 구글에 이제 딥마인드 알파고 개발자가 설립한 딥마인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스페로우 같은 경우는 구글링을 해서 이 정보의 출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챗 GPT를 할 때 챗 GPT가 2021년 9월까지 만에 데이터를 학습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대해 물어보면 다 틀려요. 제가 대표적인 AI 아트 작품 알려줘야 되는 비풀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를 기입해주는 기능을 다른 곳들도 개발하고 있고 오픈 AI 측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엔비디아의 AI 아트 갤러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후반부이고 제가 Q&A를 받을 건데요. 아까 제가 이 제프리 힌튼 딥러닝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분이 AI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할루시네이션은 환각이란 뜻인데 챗 GPT가 너무 다 말해주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오답을 정답처럼 이야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거는 AI 킬러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다. 국가 주도로 비밀 기술 개발 하에 두면 실은 전체적인 국가가 그런 AI 킬러 로봇을 만드는 거를 그 누가 이렇게 감독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규제가 필요한데 규제를 만들어도 최근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규제를 벗어나는 행동들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다.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된다. 기술 개발을 아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위험을 일으키면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더 빨리 행동하니까 사람이 제어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글을 퇴사했고 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것이다 라고 며칠 전에 이렇게 성명을 했습니다. 생성 AI로 인한 가짜 이미지와 텍스트가 너무 많아졌다. 가짜 작품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간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쁜 행위자들이 AI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AI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교통안전 시스템에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는 선한 예가 있는 반면 악하게 쓰는 사람도 인간 사회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우린 지금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미중 패권 이슈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ICT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등이 지금 챗 GPT 이후에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챗 GPT 쓰겠어요? 안 쓰죠. 못 쓰죠. 국가 차원에서 막아뒀고 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등에서 챗 GPT 등을 사용하는 거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너무 개인정보 넣지는 마세요. 이 데이터가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픈 AI 쪽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가는데 설정에서 내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기 원하지 않는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클릭하시면 또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중국만의 AI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거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드저니 등등의 생성형 AI 기술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4시간 동안 이 리포터를 AI가 대체를 한 그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술가 일자리는 대체가 될까요? 저는 대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직무는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이었죠. 스트리밍 시대,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시대로 전환되면서 작가의 처우는 더 악화가 됐다. 우리가 넷플릭스 정말 많이 보지만 어떻게 그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니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2~3명 정도의 작가가, 글을 쓰는 작가가 팀을 이뤄서 시놉시스를 막 여러 개 만들어내고요. 제작사 쪽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정식 작가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작가의 처우는 너무 열악해졌는데 여기에 이제 또 AI 이슈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AI를 사용해서 작가의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AI를 이용해서 기존 작품의 시즌2 이상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AI가 챗GPT가 대본 초안을 썼는데 이거 우리한테 재가공하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은 줄게 되잖아요. 작가의 처우는. 근데 이게 비단 글 쓰는 콘텐츠 산업에 해당되는 것만일까?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예술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회화나 조각, 기존의 이 예술 시장에서 그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화나 조각, 또 그러한 작품들을 거래하고 소개하고 감상하는 경험회장을 만드는 이런 아트페어나 갤러리, 뮤지엄들의 역할은 여전히 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아날로그, 살아있는 것과 호흡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작품만 그냥 보러 온 차원이 아니라 구매를 할 마음도 있고 이 문화를 누리고 싶고, 그렇죠? 네트워킹 있기도 하고 작가와의 대담에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지고 예술사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이런 욕구까지 불러일으켜야 실은 산업까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냥 AI,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이걸로 뭐 예술가의 처우가 어떻게 될까, 예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고요. 저작권 문제를 마지막으로 제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스톡에서도 이미지 생성 AI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달리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 작업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감이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스타트업 등등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근데 생성형 AI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그런 순리,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만났던 그런 디지털 작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이 AI를 더 선도적으로 경험하고 실험해서 내 작품의 색깔을 만들고 내 브랜딩을 만드는데 활용해보자 라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바람직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셔터스톡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AI에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라이선스 받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게끔 하고 이미지를 처음에 만든 크리에이터에게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게티 이미지 측에서 이렇게 게티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그런 문제, 논쟁 때문에 스테빌리티 AI가 소송을 맡게 됐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은 곳이죠. 우리는 수많은 AI 기업에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했는데 스테빌리티 AI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EU 쪽에서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AI의 현재고요. 예술 분야에 스물스물 미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 즈음에서 저도 챗GPT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생성형 AI 작품을 아트마켓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갤러리, 옥션 등 예술계 관계자 및 비평가, 컬렉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의 의견은 어때? 영어로 물어봤으면 더 잘 답변해 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성형 AI는 기존 예술 작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계 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이 작품의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술계의 전문가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컬렉터들은 또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를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좋은 게 뭐냐면 챗GPT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해줘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말했잖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거 했거든? 그리고 그 다음 대화를 나가야 되는데 했거든? 있죠? 근데 기억을 해줘요. 여기서 오는 은근한 힐링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많이 사용한 어떤 분은 칭찬을 해주면 챗GPT가 그 답변 쪽으로 더 강화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너가 뭐라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 답변 고맙다 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호작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우선은 추상적인 경향이 있어 너는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답변들이 나왔어요. 창작자의 역할은 창작자가 어떤 데이터 세트를 선택했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설정했는지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이해와 예술적 역량도 필요하고요. 예술계 관계자들은 또 다른 능력도 필요합니다라고 더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가 챗GPT의 답변이었고요. 저의 개인적 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시장은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해도 기본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본능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변화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예술의 의미라든가 예술가의 역할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의견도 좋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대화를 해보고 저희가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드는 생각이 질문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질문하는 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 이후로 별로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만나보면 질문을 정말 잘하는데 점점점 두려워져요. 그게 이제 내면화가 된 건데 챗GPT한테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약간 스트레스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습니다. 혹은 제가 고견을 좀 여쭙고 싶기도 하고요. 컨버세이션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앞쪽에 계신 이 아름다운에서 쳐다보셨는데 손을 들어주셔서 말씀 여쭈려고 했는데요. 네, 먼저 질문을 받을게요.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네. 그 아트 컬렉터이기도 하고 네. 특히 또 군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제프린트 얘기하는데 딥러닝 뭔가 다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의 그런 아우라가 느껴졌는데요. 어떤 질문이실까요? 네, 그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아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AI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제 보들레르가 이야기했던 이미지나 포토그래피 관련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당시 이제 인상파가 나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AI 자체는 사실은 어떤 기술의 새로운 기술도 기술이지만 뭔가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상파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면 그게 어떤 게 될지 제가 그냥 혼자서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는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작품이 주는 미학적 경험이 좋은 그런 작품들은 이제 충분히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충격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AI가 뭐 과거 이제 이미지나 포토그래피가 줬던 인상파의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던 것처럼 또 어떤 패러다임을 질문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예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창작자와 컬렉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NFT 웹3가 화두가 됐을 때도 블록체인 업계에 있던 분들이 아트 컬렉터로 진입하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전 AI 아트라는 기술을 듣고 기존의 예술계에 있던 분은 이게 뭐 예술일까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굉장히 고도의 아름다운 미학적 작품들에 훈련이 됐거든요. 미감이 발달이 된 상태에서 생성형 AI 아트 작품을 보면 여전히 좀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게 있지만 이 기준도 또 사람마다 달라요. 오히려 오픈 마인드로 AI 기술을 연구하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창작, 창의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예술계 피플로 수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한 증거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AI 아티스트 중에 인공지능 개발자이거나 혹은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신진 작가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 일단 기술 적응력이 빨라요. 다만 이걸 어떻게 예술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창작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술을 사랑하게 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의 미래, AI 아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말 예술사의 초기이기 때문에 봐야 하지만 또 관련해서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컬렉터층과 새로운 창작자들, IT 업계에 있는 분들을 예술계로 더 많이 진입시키면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봤을 때 블록체인은 원론적으로는 그 데이터 소유권을 영원히 기록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론적으로는 기술 구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속성을 반영한 예술 작품을 저는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기술의 속성을 미학적으로 구현한 작품들. AI 기술 관련해서도 그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 특성을 반영해서 사회 문제를 본인만의 시각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 이러한 작품들을 컬렉팅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AI 담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성찰과 미학과 관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양상은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트 인더스트리에 있는 주요 갤러리들, 뮤지엄들, 현대미술 중요한 작가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밌거든요. 이 기술들을 본인의 작품을 어떻게 확장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목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네. 아,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요. 네, 네. 네. 네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진 작가들의 네. 그 작품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분들에 관련된 또 작품들도 더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작품들은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진 AI NFT, 사진 AI 아트라고 치시면 많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스 에이버리라는 미국 사진 작가도 인스타그램에 작품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작품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가고시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베넷 밀러라고 최근까지 개인전을 진행했던 영화 감독이죠. 그가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오픈 AI 대표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분의 작품도 베넷 밀러라고 이제
그 가고시안 갤러리 안에 따로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작품 이미지 자체가 주는 약간의 그로테스크함이 있거든요. 얼굴도 약간 뭉개져 있고. 그런데 그런 형태적 미학 플러스 왜 사진이라는 매체로 AI 아트에 대한 담론을 탑 갤러리가 던졌는가, 이 시점에서 그거가 저는 되게 중요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AI를 통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AI 생성형 AI가 뭐 예술 작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 때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런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도입을 해볼까라는 고민들이 기업 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내가 활용하는 생성 AI 플랫폼들 있잖아요. 약관에서 이게 내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건지 생성 이미지로 그걸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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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 작가들이 되게 그 NFT 아티스트로서 활동이 세계 시장에 굉장히 약진을 보였는데, 지금 혹시 AI 작품을 만드는 한인 작가들의 커뮤니티 풀 같은 게 혹시 형성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고요. 그 AI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있고요. AI 아티스트 클럽이라는 곳도 있고, 저도 지금 이제 오늘 아트 부산을 한다고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다 소식을 알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기업 종사자도 있고요. 그 기존의 현대 미술계 예술 전공자들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술이 촉발되면 기술에 흥미를 보이거나 기술에 친화적인 또 다른 섹터,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티스트나 컬렉터로 진입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NFT도 그러하고 AI도 그러하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는 그러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커먼 갤러리라는 곳도 삼성동에 있고, 그곳은 네, 커먼 컴퓨터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곳에서 다양한 AI 아트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저의 관심은 그쪽 섹터와 기존의 이런 아트페어나 주요 뮤지엄들 있잖아요. 레거시 뮤지엄 이런 곳들은 어떻게 반응한지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완전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구성원도 다르고요. 생태계도 좀 달라요. 이 둘이 매개되면서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은 신진 작가가 많고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되게 쉬워요. 생성형 AI 툴을 활용하는 거는 젊은 작가들은 너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NFT보다 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용자 서비스 경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작가들 중에서도 이 기술에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이 툴을 활용하는 방법만 익혀서 본인의 기존 작업을 확장하거나 변형하는 용도로 해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진 작가 그룹을 탐구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해외에도 이제 조금씩 담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전통 뮤지엄이나 옥션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뭐 웹3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막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고, AI 아티스트 클럽들이 뭐 LA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직 조직적으로 엄청 확장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됐을까요? 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님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트부산의 디스커버 AI 부스는 A1에 위치하고 있으니 가서 프로그램 함께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